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부실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왠지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식들 볼 수 있는 날이라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명절처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날은 더 흔치 않았죠. 그렇다면 명절이 기다려지고 반가워야 하는데 아들 며느리들을 기다리는 기분이 꼭 시집에 일하러 가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두려운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씨 가족에 있어서는 시어머니인 한씨가 가장 명절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힘든 일은 혼자 다 하고 좋은 소리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이던 시절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기껏 차려주었던 설 밥상을 두고 두 며느리가 한씨의 흉을 보는 것을 듣게 된 이후로는 노이로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 명절이 무서워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싫어하는 명절,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죠. 한씨는 그래서 명절에는 모든 걸 뒤로한 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 딸들이 얼마나 살가울지는 몰라도 아들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처럼 알뜰살뜰 부모를 챙기는 것까진 아니었어도 자식 노릇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공부도 잘했고 사고 없이 괜찮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큰 걱정 없이 자식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2살 터울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비슷한 또래의 며느리도 둘이 생겼습니다. 1년 사이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며느리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그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니 온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이어 결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 아들조차도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자식처럼 편하지만은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특히나 명절은 힘들었습니다. 둘만 지내던 집에 아들 며느리까지 4명이 더 오니 한씨 혼자 6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며느리 둘이 생기면 다 같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한씨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왜요? 설에 언제 올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처럼 전날에 가죠. 뭐.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겠네. 늘 아들 둘이 명절 전날 오후에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다음 날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총각일 때는 언제 가든 상관이 없었지만 아마 다음 날 아침까지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음식? 차례는 안 지내도 밥은 먹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희선이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진 않으시죠? 뭐? 아니,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명절 때 이혼 얘기 나오는 부부가 많다고 그래서요. 혹시나 그게 우리 집이 될까 봐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씨가 느끼기에는 경고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시집살이를 왜 시키니? 한씨가 힘 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직 명절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에게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참 눈치도 없이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없고요. 희선이는 해산물 못 먹어요. 고기 종류 좋아하고. 그래서 해놓으라고? 네. 맛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놀려고 했는데 희선이는 음식 잘 못해요. 그리고 명절에 시어머니가 요리시키면 좀 그렇죠. 한씨가 단순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이것조차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씨도 시집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했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팔불출 같은 아들이 이렇게 전화까지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건이야? 희선이한테 명절이라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게? 아이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전화드려 본 거죠. 엄마도 아들이 명절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생기고 처음 오는 명절이었는데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저 밥상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심스러운 손님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해야 하고 아들의 말대로 시집살이도 시키면 안 되니 말이죠. 그리고 그건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훨씬 더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 같이 먹을 잔치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장 다 봐왔어? 아까 아침에 정말 물가 많이 올랐더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을 한 번 보는데 2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가까이 살아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잘 지내셨어요? 한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네를 맞았습니다. 넷이 함께 오니 집이 순식간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척 좋아했죠. 명절 아니더라도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자 아들들은 대답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한씨가 차린 밥상에는 관심이 많았죠. 너희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앉아서 먹어. 아들 며느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7시쯤 되었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3, 4시쯤 왔으면 했는데 꼭 식사 때에 맞춰서 왔습니다. 다 같이 먹기엔 식탁의자가 부족해서 이제는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먹었습니다. 여기에 손주들까지 생기면 대가족 느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준이 너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어?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물었습니다. 괜한 걸 묻는다며 한씨가 은근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꼭 대답이 듣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요. 이미 아들의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기에 급한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씨도 남편에게 눈치는 주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큰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대신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엔 명절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요. 그래? 네. 결혼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요. 그러자 남편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러니 뭐라 대꾸하기도 조심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묻지 마세요. 아이는 부부의 영역이에요. 한씨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당돌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에게까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고지식한 편인데도 며느리가 당당히 말하니 오히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며느리의 그런 면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씨가 젊었을 적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니 말이죠. 어머님, 저 밥 좀 더 주세요. 큰며느리가 한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한씨가 며느리의 밥그릇을 들고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으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이요. 큰며느리의 밥을 가져다 주자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씨는 잠시 멈칫하고 이내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부엌에서 국을 새로 퍼왔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필요한 걸 가져왔지만 며느리들의 엉덩이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었는데 이런 잔심부름까지 시키니 아들 며느리가 조금 약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명절이니 참자고 스스로 달랬죠.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차리는 것은 차리는 것이지만 치우는 건 어느 정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가심 할 것 없어요? 어떤 거? 과일 같은 거요. 이것 좀 치우고 먹어야지. 그럼 치우고 나면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큰 아들이 소파 위에 드러누워 있었고 그 밑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앉았죠. 서로 자주 만난다더니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예준아, 병준아.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 6명이서 먹은 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히 먹은 것도 아니고 6인 상이 가득 찰 정도로 차려냈기 때문에 당연히 치울 것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혼자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두세요. 이따가 병준이랑 같이 옮길게요. 하지만 두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중 누구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겠다고 빈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을 시켜. 종일 음식을 했던 한씨의 마음을 남편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을 종종거리던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었으면 치우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치워야 할 텐데 남편도 설렁설렁이었습니다. 결국 명절에 가장 힘든 것은 한씨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손님을 맞는 입장이지만 한씨만큼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애들을 시키지 말아라 어쩌라 하면서 말이죠. 한씨가 설거지를 마쳤을 때쯤에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외투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게?
네. 요 앞에서 맥주 좀 먹고 올게요. 이 시간에? 남편의 말에 시계를 보니 9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요, 뭘.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그래. 에이, 그래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오려고요. 그러자 남편이 서운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한시도 그런 시간을 생각했는데 쿵짝이 맞는 아들 며느리들은 저들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은 모양이었죠. 금방 들어올게요. 아마 2시간쯤 있다가 아들네가 들어올 때쯤이면 한시나 남편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렇다고 나간다는 자식들을 붙잡을 수도 없으니 남편이 불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명절에 왔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지들끼리 저게 뭐야? 자식들이 나가고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시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먹는다면 한시가 또 뭐라도 차려야 할 듯 했으니 말이죠. 그냥 일찍 자자. 한시는 어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계속 굽혔다 폈다 했던 허리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또 똑같이 상을 차려야 하니 한시라도 빨리 자고 싶었죠. 애들 들어오는 건 보고 자야지. 아이고, 당신이 봐. 아무튼 애들이나 당신이나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남편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며 한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륵 잠이 들었고 어느 순간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어두웠고 옆에는 남편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들어왔나?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보니 만취한 아들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 이제 들어와? 나간 지 6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뭘 했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얼굴들이 무척 붉은 것이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일찍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 아, 일찍 깨워주세요.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고 바로 사돈네로 출발해야 했기에 늦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한시의 예상대로 아들 며느리는 8시가 지나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10시에 출발한다며?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차려놓은 밥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10시가 다 되어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얼른 밥 차려주세요. 금방 가야 하니까. 한시는 1시간 전에 치워둔 밥상을 급하게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도 아침밥을 늦은 시간에 먹게 되어 심기가 무척 불편해 보였습니다. 근데 반찬이 뭐 매번 똑같네요. 잘만 먹던 큰아들이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에 한시의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맞장구 치는 작은 아들. 욱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뭘 차려줘야 할까 고심했던 한시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들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침밥이지만 밥상 한가득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외면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시가 둘러보아도 결코 매번 똑같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대부분 밑반찬들도 그때그때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들어주지는 않아도 최소한 잘 먹겠다는 말 정도는 해야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껏 차린 밥을 아들 며느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먹으니 입맛도 없을 것이고 금방 출발해야 하니 마음도 급할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만 먹고 가볼게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요. 그러더니 분주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직 절반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헛기침이 들렸는데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야? 밥만 홀랑 먹고 가버리는 거. 너무 급하게 일어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설인데 3배나 덕담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둘째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많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작은 방들을 보니 이불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오지 말라 그래, 차라리. 남편은 점점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있을 때나 말을 하지 뒤늦게 화를 내는 남편을 한시가 말렸습니다. 대신 한시도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이렇게까지 힘을 들이지 않기로 말이죠. 명절이라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밥만 차려주고 치우다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만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난 추석에도 똑같았죠. 이번에는 그냥 명절 아침에 와라. 왜요? 전날에 안 가고요. 그래. 아침에 와서 밥만 한 끼 먹고 가. 명절인데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너희들끼리 어차피 자주 만나잖아.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큰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오히려 무척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희도 밖에서 자기도 불편하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에게서 들어보니 큰며느리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역시나 시집에 오고 싶어하는 며느리는 없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온 아들 며느리들과 아침밥만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전날 저녁부터 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힘도 훨씬 덜 들었고 며느리들도 더 밝았죠. 다음에 설이 다가왔을 때 밥상은 좀 더 간소화됐습니다. 내일은 떡국이랑 반찬만 몇 가지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아직도 아프다며? 몸살이 왔는지 며칠 동안 으슬으슬거려서 도저히 거하게 밥상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한시가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같이 치우자고 닥달하는 것이 싫었는지 떡국만 한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부실해지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내가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동서도 내가 길을 잘 닦아놔서 고생 안 하는 거 알지? 알죠?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둘이 키득거리고 있는 걸
한씨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떠난 아들 며느리를 급히 쫓아갔다가 말이죠.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멀리 대놨는지 아들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들만 공동연관 앞에서 나란히 서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한씨는 전해주려던 과일들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자신을 흉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실하다는 밥상도 며느리들의 말처럼 성의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밥 없이 떡국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물도 세 종류를 했고 김치와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간소화된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밥 한 끼 차려주며 생색을 낸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를 차리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며느리들이 알까 싶었습니다. 남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며느리 신경 쓸까봐 한씨 부부는 아들네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씨의 노력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뒤에서 웃으며 한씨를 흉보는 며느리들에게 평생 이렇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한씨는 거실에 펴져 있는 상을 보고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빈 그릇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 이제부터 명절에 밥 안 차려. 뭐? 갑자기 왜 그래? 한씨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해주려면 다시 떠올려야 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비참했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캐물어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그것들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몸 아픈데도 이 정도로 차려줬으면 됐지. 무슨 대단한 잔치상을 바라는 거야? 그걸 남편이라도 아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간 오면 말이야. 소파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뭐? 며느리 대접 귀한 손님? 그러는 시부모는 안 귀하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 명절마다 모여서 일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애초에 만나지 않으면 며느리들도 굳이 와서 부실한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되고 한시도 해주고 욕을 먹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명절에 애들 부르지 말어. 안 부를 때 안 부르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아들에게는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보지 말자고 말하려고 해도 이유는 설명해야 할 테니 말이죠. 한씨는 명절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했던 대화를 고스란히 전하자 아들이 놀라서 대꾸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똑같이 나쁜 놈이긴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면 내가 노망이 난 거겠지. 아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떡국 맛있게 잘 먹었다는 뜻도 아니었겠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부실한 밥상 차려주면서 며느리에게 뒷담화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힘들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손님 평생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가지 말라고요? 그래. 한번 전해봐라. 아주 좋아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요. 명절에 오지 말라는 말은 좀 그렇죠. 꼭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자는 말 같잖아요. 나도 너희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는 건 그만하련다. 너희는 언제 떡국 한 그릇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대접한 적이나 있니? 그래놓고 반찬이 매번 똑같다. 부실하다.
한 끼 해주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그러면 이게 연 끊자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아? 오해겠죠.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니, 너나 병준이도 똑같아. 어쩜 집에 와서 숟가락 하나도 놓는 거 안 도와주고 말이야. 설거지 해준다는 말도 빈말이라도 한 적이나 있어? 그리고 항상 저녁만 먹고 너희들끼리 홀랑 나가버리고 그러려면 뭐 하러 와? 아니, 그래도 자식 얼굴만 봐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너희도 나중에 애 낳아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안 봐야 너희도 차라리 내가 모르는 곳에서 흉을 볼 거 아니야. 내 시선은 쿵짝이 맞으니 이번에는 네 명이 같이 한씨의 흉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흉 볼 거 한씨가 모르는 곳에서 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큰아들이 큰 며느리와 작은 아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러면 작은 며느리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대요. 역시나 그럴 리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씨를 작은 아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무 부모의 정이 없는 거죠. 미정이는 그래도 오겠다니? 그러자 작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마음을 한시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고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들들인 것 같았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요. 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한씨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당장 다가올 남편의 생일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주말과 겹치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했습니다. 이번 남편의 생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한씨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자 두 아들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근슬쩍 몇 시쯤 가면 될지 물어보는데 한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죠.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니, 외국에서도 이 정도로 자식을 멀리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집에 계실 거잖아요. 아니, 누가 그래?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명절 때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든 밥을 입맛대로 차려 먹든 알아서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꿍해서 그러세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도 역시나 똑같다 싶었습니다. 똑같으니 한씨 혼자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명절마다 아등바등 했던 것이었겠죠. 원래 명절은 며느리들이 싫어해야 맞잖아요. 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하는 아들은 끝까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알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시부모가 길을 못 펴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안 하니 나보다 안 싫어하는 모양이지. 나는 며느리살이, 자식살이 하느라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 하지 않으며 살자. 후회 안 하시죠? 나중에 자식 얼굴 보고 싶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 하지 마세요. 허참. 그래. 너희나 나중에 애 봐달라고 부탁하지 말아라. 한씨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저만 잘났다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얘기를 들먹이면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그 고생을 평생 할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들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에게 말했던 대로 명절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나 찾아오면 골치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실제로 왔는지 여행 가 있는 동안 전화도 몇 통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자식 얼굴 몇 시간 보자고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상처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나 오히려 후회가 됐죠. 남편도 더 이상 손주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식들에게 많이 실망을 한 듯 했습니다. 우리끼리 전이나 부쳐 먹자. 여행에서 돌아와서 조촐하게 상을 차려 먹으니 차라리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주한 씨랑 그렇게 몇십 분씩 전화하시는 거 옆에서 보기에 그래요.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 밥 먹을 때도 통화하고 주말에 TV 좀 보려면 통화하고 용건 없이 그렇게 전화하는 거 좀 보기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아니, 소름 끼친다기보다는 불편해요. 주한 씨도 말은 안 했어도 매번 그렇게 통화하는 거 힘들 거고요.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멀리 있는 아들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으니까 이만 끊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서선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6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도 그걸 원했고, 이제와 느낀 것이지만, 그래야 서 씨의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시집을 불편해하는 며느리와는 억지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멀리 떨어진 아들과 서 씨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잘만 연락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타이였지만 이제 서 씨는 자의로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자식이 아들 임주환 하나였습니다. 남들도 그랬겠지만 서 씨 부부는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부터 아들과 각별했습니다. 아들도 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가웠고 엄마 아빠를 잘 챙기는 자식이었습니다. 독립을 해서 나갔어도 1, 2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서 씨 집에 오기도 했고 어쩔 땐 밖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엄마 아빠 시간 되시면 제가 그 근처로 갈게요. 엄마 아빠는 시간 괜찮아. 그러면 엄마 집 앞에 있는 횟집 있죠? 거기서 뵐까요?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그래? 좋지? 네. 그럼 출발할 때 전화 드릴게요. 서 씨 집 근처에 몇 번 갔던 일식집이 있었는데 방이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아들이 보자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네. 다음 주쯤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서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에 반가워했습니다. 30이 넘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서 씨 부부끼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 씨 부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도 가까이서 살 거니까 지영이랑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이 서 씨 부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별 말이 없었지만 서 씨는 아들과의 사이가 이전과 같을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인 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몇 번 보아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일 바쁘니? 내일이요? 아니요. 왜요? 잘 됐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너희 올래? 지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이 없다고는 했는데 그래. 물어보고 나서 연락 줘. 전화를 끊고 그날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 되겠네요. 아, 그래? 연락이 없길래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오늘 바쁜가 보네. 알겠어?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네 부부를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못 본 적이 없기에 조금 낯설었습니다. 아빠 생신 때 혹시 올 거야? 아들과 통화하는데 전 같았으면 당연히 오는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생신이요? 그래. 같이 외식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아들의 전화를 통해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세요. 그래. 알겠어? 보통 때였으면 그래도 아빠 생신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 정도는 물었겠지만 서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런 경험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혼한 후에 삶이 있었으니 말이죠. 아버지의 생일까지 오지 않는 건 서운하긴 했지만 이것도 적응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씨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이 우선인 건 알았습니다. 섭섭하다고 한마디 보태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신 생일에 애들은 못 온대.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자. 그놈은 결혼하더니 아주 부모는 뒷전이야. 벌써 못 본 지도 3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 씨만큼이나 남편도 아들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은 발길이 뜸해진 아들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 씨도 남편에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이 어지러웠고 이제 겨우 조금씩 정리해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네 부부를 보게 된 건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도 명절까지 안 올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갈게요. 전날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니까 아침에 가도 되지 않아요? 같이 떡국 먹고 올게요. 차라리 전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가 그러면. 떡국 먹고 바로 처가 가는 게 편해서요. 그러면 아들네 부부가 서 씨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정도였습니다. 서 씨가 흔쾌히 대답하질 않자 아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9시 정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잘 지냈니? 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아들이 소고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면 점심에 구워서 드세요. 지금 같이 구워서 먹을까? 아니요. 떡국 얼른 먹고 출발해야 돼요. 모처럼 본 것이었는데 긴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앉아. 다 차려놨어? 서씨는 5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떡국을 먹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달랑 떡국만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것저것 해봤지. 지영이도 잡채 좋아한다고 했지? 네. 좋아해요. 아직 한 번도 며느리에게 직접 한 밥을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때도 바깥에서 만났으니 말이죠. 자기야,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먹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얼른 같이 치우죠. 앉아서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아들 때문에 서씨 부부도 서둘러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씨가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서씨도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혼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이거 식기세척기 아니에요? 그럼 그럴래? 그냥 물로 헹궈서 넣기만 하면 돼. 서씨는 고무장갑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운 채로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2개만 이용해서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은 한껏 찌푸린 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차였는데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서씨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며느리에게서 고무장갑을 넘겨받았습니다. 내가 할게. 얼른 가봐야 한다며? 너희들 이만 가봐. 이거 뒷정리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서씨 부부와 아들 셋이서 함께 해왔던 일이었으니 아들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아빠랑 천천히 하면 돼. 서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니 10시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네가 서씨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떠났죠. 아, 할 말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해. 남편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이렇게라도 봐서 반가웠습니다. 전화통화는 가끔 하지만 내 자식이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 늘 좋았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다음 명절에나 보겠네.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서씨도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서씨는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가요? 지영이는? 아, 지영이는 처가에 가고요. 아, 아들의 말에 서씨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부부도 많이 있어요. 그건 서씨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 그러면 언제 오려고 그래? 명절 전날에 가서 하루 자고 명절 아침에 갈게요. 아침에 바로 가? 아, 네. 그래도 처가에 잠깐 들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면 지영이는? 그게 지영이는 처가에 계속 있고요. 그러면 명절을 각자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씨의 집에 며느리 없이 아들만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명정 당일에 아들이 처가에 가는 건 똑같았으니 말이죠. 지영이는 왜 안 오는 거야? 서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들에게 물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고생을 시키지도 않았고 말이죠. 대화하는 와중에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오지 않는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때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설거지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때 설거지를 했던 시간이 10분, 아니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하도 하기 싫은 것 같아서 다시 서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 넣는 시간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으니 제기 같은 것도 없었고 내 식구가 먹은 식기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단 조금 많아도 다시는 명절에 시집에 오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치우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자신이 시어머니이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지영이는 여기 계속 안 올 거야? 그건 아니고요. 가긴 가겠죠. 그러더니 아들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서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경솔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서씨의 아들을 생각해보면 처가에 가서 결코 얻어먹기만 하고 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내 생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왜 명절에 안 오냐 따지지 않는 이상은 서씨가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속상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성격을 아니까 그럴 때마다 서씨를 위로했습니다. 지영이가 조금 개인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혼자라도 자주 갈게요. 그래서 서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일이라면 아들만 불렀고 전화 통화도 아들과만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가까운 친구 몇몇은 그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친구들은 자신들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어. 종종 들어왔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이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사위도 남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발령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있다가 올 건데? 아직은 잘 모르고요. 3년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아요. 3년이나?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간다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좋은 기회 같아서요. 지영이도 회사 그만두고 가서 공부도 좀 하려고요. 그럼 3년 동안 한국에는 안 오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비행기 값도 아깝고 뭐 10년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것도 아닌데요.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근데 좋은 기회라며? 갔다 와야지 어떡해.
그리고 아들네가 떠나기 이틀 전 밤에 집으로 부르자 어김없이 아들만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같이 먹는데 애틋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잘 다녀와?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이 도착하고 2, 3일간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도착했나 궁금했는데 말이죠. 3일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희 잘 도착했어요. 정신이 없고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죠? 엄마는 별일 없으세요? 아빠도요. 그렇게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 생활은 어떤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한참 전화기를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볼 일 봐라. 자주 전화 드릴게요. 제 걱정 마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보니 벌써 30분이나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용건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하지만 떨어지니 용건 없이도 이런저런 수다가 길어졌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명절에도 아들네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사돈네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간 적은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 번 오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아들에게선 가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시간 맞추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늘 통화하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아들과 통화하게 되니 오히려 한국에 같이 있을 때보다도 가까운 느낌이 들었죠. 거기 있으면 한국 음식 그립지 않아? 여기에서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근데 한국에서 뭐 보낼 수 있지 않아? 택배로? 아니에요. 다 구할 수 있어요. 택배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아들과 통화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너 부르는 거 아니야? 네. 밥 먹으래요. 그래. 어서 가서 밥 먹어.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정도 통화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으면 꼭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들은 어김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주한이 전화가 안 오지? 바쁜가 보지.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안 온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 있나? 궁금하면 먼저 해봐. 보통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보름 넘게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서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한참 만에 받은 전화에서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영이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너는 잘 지냈어? 네, 주한이는 바쁜가 봐. 전화가 하도 없어서 전화해봤어. 요즘 좀 바빠요. 아, 그래? 며느리와 따로 할 말이 없어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주한 씨랑 그렇게 몇십 분씩 전화하시는 거 옆에서 보기에 좀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 비꼬는 듯한 황당한 말에 서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통화하고, 주말에 TV 좀 보려면 통화하고, 용건 없이 그렇게 전화하는 거 좀 보기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서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아차 싶었는지 얼른 정정했습니다. 아니, 소름 끼친다기보다는 불편해요. 주한 씨도 말은 안 했어도 매번 그렇게 통화하는 거 힘들 거고요. 서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과 10분 내외로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소름 끼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멀리 있는 아들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으니까 이만 끊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도 가슴이 시근덕거렸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외출했던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애써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 번을 더 끈질기게 전화한 아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씨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얘기 전에 들었어요. 무슨 얘기? 지영이가 엄마한테 말실수했다고요. 진짜 말실수가 맞나 생각이 됐습니다. 소름 끼친다는 말은 실수일 수 있지만 서씨가 아들과 통화하는 게 싫다는 말은 진심이었으니 잘못된 사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제가 자꾸 엄마랑 통화하니까 그랬나 봐요. 같이 있는 시간에. 그래봤자 고작 일주일에 10분, 20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한가 싶었습니다. 서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데 말이죠. 서씨는 아들이 자꾸 연락해서 재차 사과하는 통에 마음을 풀자 싶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한번 눈 딱 감고 믿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아들도 확실히 며느리 때문에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무척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내 품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중요해진 건 당연한 수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서씨도 아들에게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서 안부만 묻고 끊었죠.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귀국을 했고 며느리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지영이랑 설날 아침에 같이 갈게요. 지영이는 사돈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돌아온 뒤 열흘도 안 돼서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며느리와 함께 온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도 귀국도 했고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요. 서씨는 내신 며느리가 오질 않길 바랐지만 그렇다고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앞으로 며느리와 연을 끊자는 말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씨는 아들네가 오기 전에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말이 나올까봐 싶어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거들기라도 했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부른 며느리에게는 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희 애기 낳으면 장모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지영이는? 이번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출산하고 4, 5개월 만에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보고 봐달라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같이 치울게요. 아니야. 그냥 가봐. 그냥 서씨 부부 둘이 치우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서씨가 아들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만 더 보내면 끝이래. 바쁜데 시간 뺏었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선명하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고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에 아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씨의 인상이 심하게 구겨졌죠. 자꾸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아들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고 있었던 서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도대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씨가 내 언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아들과 통화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마음대로 통화도 못하나 싶어서 서러웠죠. 친구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푸념할 때도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자꾸만 마음 주고 실망하고 마음 주고 섭섭하고 반복되는 관계에 지쳤습니다. 차라리 남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질까 싶었죠. 그렇게 연락도 뜸하게 지내자 차라리 나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해외에 있을 때도 연락을 안 할 때가 더 번뇌가 없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이번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장모님이 애를 못 봐주시게 됐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직 날짜가 이미 정해져서요. 그때는 애가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요. 이전 같았다면 발벗고 나서서 아들을 도와주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누구보다도 예뻐했겠죠. 하지만 서씨의 마음은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다쳐서 이제는 자물쇠까지 단단히 잠겼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 아들은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서씨가 집에 있는 걸 아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겠니? 내가 너랑 통화만 해도 기겁하는 애가. 그건 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조차 안 하는 것이 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책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우선이었으니 말이죠. 애 보려면 너희 집에 들락날락 해야 하잖아. 내가 너랑 전화하는 것도 싫은 애가 그걸 달가워해? 아니에요. 지영이가 먼저 부탁한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도우미를 고용하려고도 알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고 할 말 많았어. 그런데 겨우 마음 잡았다.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 근데 이제 와서 너희 애 봐줄 생각 없어. 너희 애라뇨. 엄마 손자이기도 하잖아요. 남의 애기라고 생각하련다. 그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의 솔직한 심정이 그랬습니다.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만 상처만 주는 아들 내외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손주였지만 손주를 봐주기 위해 왕래하며 받을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손주도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서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예민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 말보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며느리의 진심에 가까울 것임을 서씨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 그렇지 않아요. 애는 너희 힘으로 키워라. 아님 복직을 미루던지 사람을 쓰던지.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서 씨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겪게 되겠지만 너도 너희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그 며느리도 소름 끼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고 뚝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 한켠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밀어내는 아들 며느리를 뭐하러 지금까지 붙잡아두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정을 뗀 것 같았지만 서 씨는 가슴속에 자식밖에 없었죠. 그게 어리석었던 일임을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하나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적어서 보내자 아들에게선 답장이 없었습니다. 놀란 아들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정이 더 중요해졌듯이 서 씨도 남편이나 잘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은 품에서 떠나니 말이죠.